어제 아침에 기자 몇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을 저희가 찾아갔을 때 서울청 경비부장이 저희 보좌진을 폭행한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질문의 요지는 국회의원들이 경찰들을 먼저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영상에 다 찍혀 있지 않느냐, 그 그대로 보시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하면 그대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JTBC 기사입니다. 경비부장의 행동 이전에 한 젊은 경찰 직원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혀 흔들리면서 팔과 가슴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께 밤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적인 사과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대신에 언론을 통해서 경찰이 오히려 다쳤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날의 상황을 제 뒤에 있는 상황까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영상으로 확인된 것, 제 눈으로 본 것으로는 터무니없는 모략입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직원이 누굽니까? 멱살을 흔들려서 다쳤다는 이 직원의 신상을 저희에게 즉각 알려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을 내겠습니다. 본인들이 한 자, 혹시 그 멱살을 잡혔다는 경찰이 저희 보좌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비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저도 그 경비부장의 팔목을 잡았고 또 함께 간 많은 의원들이 몸으로 그 경비부장을 막았습니다. 그건 화면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어제 경찰이 당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경찰이 멱살을 잡혔다는 그분이 누군지,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라는 그분이 누군지 못 밝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 경비부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국정조사가 열립니다. 이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관리 등등에 대한 추궁뿐만 아니라 잠실에 모인 많은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경찰이 어떻게 보호하려 했는지 이 부분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 묻겠습니다. 이 경찰관이 누구인지, 어떤 형태의 폭력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희도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한 무고한 시민이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본 또 다른 시민의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의선 회장이 구내식당 급식업체 근로자들과 마주 앉아 임금 교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하나오션에 대해 구내식당, 경비, 청소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협력업체가 8,500개에 달하는데 이제 1년 365일 노조와 협상만 하다 끝날 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귀족노조 민노총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에 기준 설정조차 제대로 안 한
정부의 무책임이 더해지고 사용자 범위만 넓히는 노동위원회 편향성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노동계는 한술 더 떠서 내년 최저임금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16.3%나 대폭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산업들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 판에 최저임금 12,000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통보서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뼈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청년 채용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어찌되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과 합작한 이재명 정권의 노동 정책은 결국 청년 미래 죽이기 정책의 다름 아닙니다. 최근에 전업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가사를 전담하며 용돈으로 산다는 겁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택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청년 취업자가 25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청년 일자리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든 노조천국 청년 지옥의 현실입니다. 당장 노란봉투법의 폭주를 멈추고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민노총과 손절하고 올바른 청년정책, 노동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도전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바로 2달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주택자 한성숙에게 국무총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한성숙의 재산 규모가 집 2채를 포함해서 총 253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잠실 아파트 한 채를 팔고도 이 정도입니다. 불법 증축에 가족 간 헐값 임대, 편법 증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마귀 정도가 아니라 대마왕 수준입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트레이드 마크라지만 이 정도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작년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4.73%나 폭등했습니다. 198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집값 폭등의 대명사인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입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집값, 전세, 월세가 다 치솟았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은 방 한 칸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는 정상화다. 전세 폭등 없다. 구두 개입 없었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다. 정말 딴 세상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월에 보유세 인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헬 서울, 헬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제와 증세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누를수록 풍선은 엉뚱한 곳에서 더 크게 터질 뿐입니다. 지난 1년이 그것을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할 때 늘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라도 헛발질하는 규제와 증세를 멈추고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